요즘 스타벅스 갖고 참 말이 많죠. 민심이 일단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해 보이고 스타벅스의 앞날이 걱정이다, 위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신세계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위기인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영업이익을 내는 정말 몇 안 되는 극소수의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스타벅스를 점점 더 쥐어짜는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소비자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스타벅스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스타벅스의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스타벅스 망했다는 얘기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스타벅스가 망해가느냐, 이 매출이 어떻게 나왔나, 2019년부터 5년치 매출 뽑아보면은 매년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2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 2024년에 3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고요. 7,875억 원. F&B 시장에서 매출이 3조가 넘는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가히 신세계의 이 캐시카우 자리에 올라설 만하다. 다른 글로벌 스타벅스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실상 스타벅스 그룹의 주된 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시장 모두 한마디로 죽쓰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은 아예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최근에 급격하게 매출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단단히 찍혔죠. 스타벅스 컵 갖고 들어가니까 너 그거 가자 전쟁 이슈 모르냐, 왜 그거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미국 분위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저가 커피인 루이싱 커피가 굉장히 요즘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시장마다 이런 개별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 점점 초저가만 찾아 나서는 이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 스타벅스를 찾는 발길이 전 세계적으로 끊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한국 스타벅스 죽지 않았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죠. 그런데 매출이 매년 늘었다라고 해서 마냥 스타벅스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매출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도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신세계가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운영을 독점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박살이 났다라는 점이에요. 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스타벅스가 자기네 지분을 다 팝니다. 이 신세계에다 17.5%를 팔고 나머지는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손을 털어요. 여전히 그 스타벅스 글로벌에서 원두를 제공을 받고 메뉴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로열티도 매년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의 스타벅스는 신세계가 혼자서 모든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 딱 요 시기에 일명 캐리백 사태가 터집니다. 지난 5월부터 음료수 17잔을 마신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줘 왔는데, 이 가방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1일에 자체 검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주일간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스타벅스의 민심이 정말 나락을 갑니다. 음료수를 파는 기업인데 음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부가적으로 주는 사은품에서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나락을 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용진 회장이 이 무렵에 굉장히 SNS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시절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명록에 썼던 문구를 반복적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굉장히 눈총을 샀었고, 꼬우면 나가시키 이런 게시글을 막 올렸는데, 이게 막 뉴스에 도배가 되고 정용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오너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게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스타벅스가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로 8%, 9%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 캐리백 사태가 터지고 이게 4.7%로 반토막,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회복이 안 되다가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야 비로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률 8.4% 찍었거든요. 이제서야 비로소 2년여 만에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된 이유를 스타벅스가 뭐라고 꼽고 있냐면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스 음료 판매량이 되게 늘었다고 해요. 이 아이스 음료 판매량 는 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라는 분석인데, 이게 약간 기후변화에 기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영업이익률 회복 추세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왜 줄어드느냐? 첫 번째,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1,400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커피 원두가 올리브하고 같이 대표적으로 기후온난화의 직격탄을 맞은 농작물이에요. 비싸진 원두 가격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뭐 저가 커피 공세예요. 이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디야 커피의 위기가 이디야 커피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즉 저가 커피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타벅스 이상급의 고급 커피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껴있다라는 게 올해 초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스타벅스가 같이 얹혀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게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스타벅스 마시면은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까지도 있었어요.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커피값을 또 올렸습니다. 너무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도 이제는 애매하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 가격으로 스타벅스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형 카페들 있잖아요. 굉장히 특색 있게 이쁘게, 아니면 커피의 맛에 올인을 했다거나 뭐 이런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에 볼 거는 공간을 판다라는 그 개념, 그거 하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회의를 할 장소가 필요할 때 가지, 이 그냥 점심 식사 끝나고 테이크아웃 할 때는 안 간다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서 즉석 오늘도 시장 조사 한번 해볼게요. 점심 먹고 커피 드신 분 다 어디 갔어요? 저 메가커피. 메가커피. 개인 카페. 메가 같습니다. 개인 저 개인 카페. 이게 현실이에요. 매출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건 스타벅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점포를 내고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춘동에 가면은 과거 재벌 이 오너가 살던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되게 이쁘게 꾸며놓은 뭐 이런 특색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약간 개인 카페를 겨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매장들을 출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판다는 건 회전율이 늘어지고 이 손님의 객단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스타벅스의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노리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이면은 결코 장밋빛이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무슨 선택을 했느냐? 가격을 올렸습니다. 올해 8월에 가격을 한번 올렸고, 얼마 전인 11월 1일부터 또 올렸습니다, 가격을. 8월 달에 가격에 올릴 때는 톨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는 빼고 그란데랑 벤티만 올렸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작은 사이즈는 내버려 두면서 약간 이 소비자 저항을 좀 줄인 조치였는데, 요번에 11월 달에 올리면서는 얼음 음료 위주로 올렸습니다. 아마 이거 체감이 여름이 되면 될 거예요. 여름에는 또 따뜻한 음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꼼수 인상을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일단 원자재나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이 비용의 문제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올릴 때 올리더라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에 여름을 올리고 사이즈 차별화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년 여름에 따뜻한 음료 가격도 또 올리겠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저희한테 그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게다가 스타벅스가 가격을 전격적으로 올리면서 함께 내놓은 상품이 하나 또 있어요. 버디패스라고 구독 모델을 내놨습니다. 다른 나라 스타벅스는 이런 유료 구독 모델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세계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걸 텐데, 이 구독 모델의 내용이 뭐냐, 월 9,900원이면 30% 할인 쿠폰을 뿌리는 건데 오후 2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죠. 구독제를 왜 들고 나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독제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돈을 한 달치를 받되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내줍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커피 구독제로 유명한 파네라라는 이 커피 기업을 보면은 커피 구독료를 받아요. 그리고 고객이 가서 하루에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가서 커피를 따라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커피숍이 할 수 있는 구독제의 기본
기본 모델이죠. 그런데 스타벅스의 이번 구독제는 굉장히 특이해요. 구독료 9,900원을 받은 후에 커피를 내주는 게 아니라 30% 할인이 되는 쿠폰팩을 내줍니다. 근데 이 쿠폰팩은 소비자에게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이 쿠폰팩을 만약에 정말 소비자가 알뜰하게 사용을 한다면 9,900원이라는 구독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디 제도가 이상한 게 그거 가치가 구독료보다 높아요. 당장 실적에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출을 미리 땡기고 사람들이 안 쓸 거에다 베팅을 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안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나온 묘안이 아마 자기들은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은데 오후 2시라는 제약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온 것이고, 문제는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신세계가 새로 내놓은 이 버디패스라는 구독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고요. 다만 스타벅스는 구독 쿠폰의 할인 시간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아침과 점심시간에 몰리는 손님을 오후 2시 이후로 분산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보려 했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2시 이후에도 손님들이 많아서 실효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독 상품은 상시적인 건 아니고 지금 한시적으로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이 몇 명이나 구독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벤트 굉장히 많이 하죠. 텀블러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다 보니까 뭐 테무냐, 돗대기 시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퀄리티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물건을 갖다 팔면서 괜히 스타벅스의 이미지만 망치고 있는데 이게 다 신세계가 인수한 이후부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풀타임 없이 진행되는 이런 각종 이벤트와 프로모션 효과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손님을 응대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사상 처음으로 2021년도에 트럭 시위가 있었고요. 최근에 트럭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인력 절감으로 서비스 질이 나빠진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장 정체에 인건비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프리퀀시 할 때가 진짜 바빠지고요. 정신도 없고요. 그때는 일단 화장실 못 가요. 이벤트가 시행 중인데도 또 추가적인 이벤트가 나오고 또 나와요. 휴지기는 이제 파트너들이 그냥 포기했고요. 왜 그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냐, 스타벅스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더 나가면은 신세계 유니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세계 그룹을 자꾸 스타벅스에 좀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 아주 인기가 있던 맛있는 샌드위치 메뉴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 단종이 됐나 보구나 하는 순간 신세계에서 냉동식품으로 이걸 팔기 시작해요. 쓱닷컴 같은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꾸 신세계를 갖다 더 씌우지 말아라 라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세계가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사람들은 스타벅스의 그 여유로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스타벅스는 우린 마진 안 쥐어짜도 된다라는 이미지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신세계가 하는 거는요, 한 푼 한 푼 쥐어짜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온라인 제품을 너무 열심히 팔아요. 예전에 온라인 제품 잘 안 팔았거든요. 신세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신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를 그룹의 밑바탕이 되게끔 키워야 될 판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한다. 너무 근시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때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벅스는 이 우리나라의 웬만한 소형 저축은행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선불 충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충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카카오입니다. 5,200억 원. 두 번째가 스타벅스예요. 세 번째가 토스페이고요. 네 번째가 네이버페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상품권이 추가가 되면 엄청나게 더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 같은 걸로 커피 상품권 뿌리잖아요. 그거 빼고 정말 순수하게 선불을 충전한 것만 놓고 봤을 때 곧 4천억 원 넘을 걸로 보여요. 이게 F&B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커피숍 분야의 이 충전 금액으로 2위인 투썸플레이스가 지금 2023년 기준 보유 금액이 62억 원이었어요. 51배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을 유도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뭐 수익 개선이랑 관련이 된 게 있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그 현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에 있어서 기업은 원래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상장을 해가지고 뭐 이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근데 이게 다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선불 충전을 한다거나 상품권을 판다거나 하는 식은 이건 완전 무이자예요. 몇 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돌리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2022년도에 국감에서 또 한번 지적을 크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쌓인 막대한 돈을 회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쓸 수 있고 돈을 맡긴 고객을 보호할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을 받은 경우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에 맡겨두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스타벅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고객에게 벌어들인 현금을 가지고 스타벅스가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례 없는 규모의 이 선불 충전 금액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고객들의 스타벅스 충성도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지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위기냐? 위기죠. 그 어떤 경쟁자도 꺾지 못했던 스타벅스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깨부수면서 이리저리에서 내려오게 될 경우 일단 충성도 고객이 떠나면서 현금 보유액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세계는 상장회사죠. 신세계 그룹 자체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주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과연 스타벅스가 신세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정용진 회장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선택들이 이번에는 옳은 선택일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